김민성, 김민성이고요. 오늘 발표할 타이틀은 Quantum and Emerging Non-Traditional Computing for Next-G Wireless Network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연구자고요. 이제 퀀텀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이머징 그 비전통 방식 컴퓨팅들을 툴로서 활용하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퀀텀 요새 핫 키워드인데 퀀텀이 계속 발전하고 퀀텀 컴퓨팅이 계속 발전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의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사람들은 이제 되게 미래지향적인 연구래, 그 서비스들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VR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홀로그램을 활용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 없이 무선적으로, 그러니까 코드 없이, 그러니까 라인 없이 무선으로 이런 서비스를 즐기고 싶은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VR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라인 없애는 게, 그 코드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든 게 뭐냐면은 무선과 그 유선 그 통신 사이의 그런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무선으로 즐기고 싶다면은 이제 다음 단계, next levels of wireless performance가 필요하다. 우선 성능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해야 돼요. 근데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센시티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요. 무선은 컴퓨팅입니다. 어, 그 말은 이제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컴퓨팅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무선 통신에서는 리소스가 주파수, 그 프리퀀시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이런 주파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파수 스펙트럼을 임의로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무선 성능을 지금까지 어떻게 증가시켜 왔냐? 기본적으로 이제 무선 시스템이 있으면은 시스템들 쪽에다 이제 점점 더 많은 기능을 넣어요. 그래서 더 많은 컴퓨팅을 시스템에 부여해서 주어진 그 주파수 스펙트럼을 더 잘 활용하고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유선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마이모 기술과 이제 포월드 에러 커렉션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들이 이제 컴퓨테이셔널이 굉장히 헤비해요. 근데 무선 성능을 향상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기능들 혹은 펑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개만 했을 때 그 가장 그 피지컬 레이어, 그러니까 5G 같은 시스템을 봤을 때 이 두 개의 컴퓨테이셔널 타임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마이모 디텍션 관련해서는 서브 옵티멀 메소드를 쓰고 있고 포월드 에러 커렉션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정교한 방식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포월드 에러 커렉션이 가장 컴퓨테이셔널리 헤비합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다음 넥스트, 그러니까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마이무 디텍션에서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옵티멀한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현재로는 서브 옵티멀 쓰고 있지만 다음 단계 가기 위해서는 캐파시티 옵티멀 메소드를 써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거는 여기가 이제 캐파시티 옵티멀이 되면은 그 상대적으로 그 따라오는 폴드 에러 커렉션은 조금 단순해질 기회가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좀 시간이 남으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결론 이겁니다. 그 마이무 디텍션을 현재 시스템에서는 서브 옵티멀 메소드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가장 옵티멀한 메소드를 쓰고자 하는 게 제 연구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중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마이모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그 기지국이라고 하는 통신사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안테나가 만약에 하나가 있으면은 한 번에 한 명의 유저만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주파수 스펙트럴 이피션시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에 안테나가 3개가 있다. 이러면은 한 번에 3명의 유저를 동시에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 스펙트럼을 더 늘려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병렬적인 스트림을 활용해서 이렇게 3명의 유저를 동시에 서포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명의 유저가 있고 3개의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가 있을 때 이런 거를 3x3 마이모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모는 뭐를 의미하냐면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라고 해서 어, 와이어리스에서 알려진 가장 프로미싱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통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퍼포먼스 게인이 무선에서는 이 한 번에 서비스하는 유저 수에 프로포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유저를 한 번에 서포트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더 그 와이어리스 퍼포먼스 게인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저 수를 NT라고 하고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 카운트를 NR이라고 했을 때 NT equal NR이 될 때 가장 옵티멀하게 그냥 성능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베이스 스테이션에 안테나 3개 있으면 3명까지 한 번에 서포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신 성능을 더 늘리기 위해서 베이스 스테이션에 더 많은 안테나를 이렇게 놔요. 그러면은 한 번에 더 많은 유저를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무선 성능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마이너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이 기본적으로 수신하는 베이스 스테이션에서는 여러 유저의 시그널이 한 번에 같이 들어오거든요. 하면은 이게 서로 이제 그 mutual interfering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방해를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선에서의 미디엄은 이제 그냥 허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신호들이 다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 말은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이 유저들의 시그널을 다 같이 한 번에 받았으면은 어떤 시그널이 어떤 유저 거고 이런 걸 다 구별을 해내야 돼요. 그 구별하는 이제 무선 기술을 이제 마이모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유저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려워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저 수와 베이스테이션 안테나 수가 같을 때가 가장 옵티멀한 성능을 낼 수 있다 했잖아요. 이때는 이 마이모 디텍션에 있어서 마이모 디텍션 방법 중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을 써야지만 컴퓨터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 Maximum Likelihood Detection이라는 마이너 디텍션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토이 example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에 안테나 2개가 있고 2명의 유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2x2 마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유저는 마이너스 1 혹은 플러스 1 시그널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비트 0을 보내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1 시간을 보낼 거고요. 비트 1을 보내고 싶으면은 플러스 1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명의 유저가 한 번에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 플러스 1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총 4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유저 사이드에서는 이 중에 하나를 보낼 거예요. 베이스테이션에. 그럼 베이스테이션이 실제 받는 거는 유저 쪽에서 보내는 것과 굉장히 다른 거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낸 거를 이렇게 심볼 벡터 V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와이어리스 채널이라고 하는 H 매트릭스의 영향을 일단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끼게 됩니다. 그래서 receive 시그널 Y 여기 있는 receive 시그널 Y는 보냈던 애초에 일반 처음에 보냈던 V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테이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V를 estimate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보낸 게 뭐였는지 유저 쪽에서 그 기술을 이제 마이머 디텍션이라고 하고 저희가 주어진 정보는 채널 에스티메이트 한 채널과 실제로 받은 리시브 시그널 Y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컴포넌트들을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받은 상태에서 채널을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여기 있는 V를 알아내는 게 마이머 디텍션이고 맥시멈 라이클리드 디텍션은 그걸 위해서 뭘 하냐면은 이 이퀘이션을 풀어냅니다. 이퀘이션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조합이 가능한 모든 부위를 다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유저 사이드에서 총 4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조합을 다 체크해 봐서 저기에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미니멀 만족하는 조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맥시멈 라이클리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비주얼라이즈 해보면은 이렇게 가능한 모든 problems, solution space에서 그 글로벌 옵티멈을 찾아내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와 네, 동일합니다. 지금은 이제 토이 이그젠플이라서 총 가능한 수가 4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마이모 사이즈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8x8이면은 256가지의 조합을 확인을 해서 그중에 베스트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32x 32까지 가면은 40억 개가 넘는 조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베스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프로세스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무선 시스템이라는 거는 리얼타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보내고 나면은 바로 이제 거기 처리를 해서 또 다음 걸 처리해야 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서 기본적으로 그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테이션ally 헤비한 프로블럼들은 그 제한 시간 내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임에도 못 쓰는 거예요. 컴퓨팅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 뭘 쓰고 있냐면은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다가 안테나를 이렇게 더 달아버려요. 더 단 다음에 리니어 디텍터라는 방법을 씁니다. 리니어 디텍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로 폴싱이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그 컴퓨테이셔널리 심플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유저만 한 번에 서포트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2개의 안테나가 베이스 스테이션에 있다 가정을 했을 때 한 번에 서포트할 수 있는 유저의 수는 한 8명 정도. 8명이 최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제약이 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을 때 그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그런 퍼포먼스 게인은 그 유저 수와 안테나 수가 같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32개의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가 있으면은 한 번에 32명의 유저를 서포트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근데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봤던 제로 폴싱, 지금 현재 5G에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을 써버리게 되면은 마이너 디텍션 성능이 너무 이상해서 항상 거의 랜덤한 비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 디텍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스트 개인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션 참고로 제 톡에서는 ML은 머신러닝이 아니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그 ML 디텍션이 필요한데 앞에서 봤듯이 ML 디텍션 같은 경우는 유저 마이너 사이즈가 커지면은 컴플렉시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 내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디텍터는 심플해요. 그냥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 특정 그 n by n일 때, 그러니까 베스트 겐을 얻고자 할 때는 디텍션 퍼포먼스가 너무 낮아져서 성능적으로 너무 떨어집니다. 디텍션 퍼포먼스는 서브 옵티말이에요. 맥시멈 라이클리드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개런티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컴퓨테이션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그 클리어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아이디어란 디텍터는 디텍션 퍼포먼스, theoretically 옵티멀한 디텍션 퍼포먼스를 서포트 해줄 수 있으면서 컴퓨팅 타임이 많이 안 걸리는 그런 게 이제 아이디어 디텍터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요거. 근데 이런 디텍터를 디자인하는 게 이제 한 뭐 40년, 50년 정도 된 오래된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챌린지예요. 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이 컴퓨테이션이 헤비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션을 빠르게 풀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만 높이면은 그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디텍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듯이 우선은 컴퓨팅 문제입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또 주장하는 거는 점점 더 많은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과 이제 일렉트릭 엔지니어링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이제 무선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다행히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컴퓨팅은 점점 싸지고 있어요. 계속 싸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이제 non 트레디셔널 비전통 방식의 컴퓨팅 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퀀텀 컴퓨팅입니다.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컴퓨팅을 활용하는 컴퓨터라 보시면 됩니다. 양자역학 퀀텀 메카닉스를 활용해서 컴퓨팅 방식을 쓰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방식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컴퓨팅을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퀀텀 컴퓨터들이 이제 그런 컴퓨테이션이 헤비한 프로블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캔디데이트이 된다는 거죠. 이제 실제 기술 발전이 많이 돼서 이렇게 실제 사용 가능한 이런 퀀텀 컴퓨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컴퓨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무선 네트워크에 있는 저 문제들을 풀어볼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렇게 얘네 너무 큰데 얘네 어떻게 무선에 쓰나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먼저 이제 인비전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보시면 이제 모바일 프론트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기지국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베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이 베이스 스테이션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옵티컬 파이버 케이블을 타고 그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베이스 스테이션들의 컴퓨팅은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센트럴라이즈 데이터 센터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이 구조 자체를 그 C랜 아키텍처라고 해요. C랜이 위에 보시면 여기 Centralized Radio Access Network인데 이거는 제가 뭐 제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게 이미 State of the Art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정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퀀텀 프로세싱 유닛과 기존에 있던 클래시컬 프로세싱 유닛을 같이 두고 이제 얘네들의 역할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클래시컬 프로세싱 유닛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아주 간단한 프로세싱들은 기존에 있던 그 클래시컬 유닛들이 해결하고 아까 앞에서 봤던 마이너 디텍션과 같은 컴퓨테이셔널리 헤비한 프로세싱들은 퀀텀 프로세싱 유닛이 맡아서 하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인비전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터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이제 놓아지게 될 거기 때문에 뭐 기지국에 저걸 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휴대폰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했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이너 디텍션으로 돌아오자면은 그래서 마이너 디텍션을 위해서는 성능은 최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션을 쓰고 싶어요. 근데 얘가 너무 컴퓨테이션ally 헤비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제 액셀러레이션 툴로 가속화 툴로 이제 퀀텀 컴퓨팅이라는 접근을 해보자는 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옵티멀한 거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으면은 당연히 넥스트 와이어리스 퍼포먼스로 갈 수 있습니다. 넥스트 와이어리스 퍼포먼스를 간다는 말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퓨처리스틱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맥시멈 라이클 디텍션 이게 저희의 problem of interest인데 얘를 빠르게 풀어내는 게 결국의 목표예요. 그래서 빠르게 풀기 위해서 퀀텀 컴퓨팅을 쓸 건데 퀀텀 컴퓨팅이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퀀텀 컴퓨터들이 유니버셜 퀀텀 컴퓨터들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는 특정 역할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유니버셜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집중했던 퀀텀 컴퓨터와 대부분의 이제 퀀텀 관련된 기술들이 특정한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만 풀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바로 큐보라고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형태인데요. 그 말은 어, 우리의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있으면은 퀀텀 컴퓨터를 풀어낼 거면은 얘를 그 큐버 폼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해서 큐버 폼으로 바꾸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풀어내겠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마이모와 함께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채널과 리시브 시그널 Y를 가질 거예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그 ML 디텍션에 해당하는 큐보 형태를 만들 겁니다. 그 특정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양한 퀀텀과 퀀텀 인스파이어 컴퓨팅 방식을 통해서 그 큐보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오늘 다 까먹으셔도 이거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AI 문제를 퀀텀으로 풀고 싶다. 그러면은 AI 문제 여기 그냥 갖다 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큐브 폼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양한 퀀텀이나 퀀텀 인스파이어 방식들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문제는 이제 마이무 디텍션이 problem of interest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이무 프랍을 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키워드 폼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non traditional 컴퓨팅 방식들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플로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큐버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고 맥시멈 라이클 디텍션 프로블럼을 큐버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파트 1입니다. 그래서 큐브는 quadratic unconstrained binary optimization 그냥 특정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discrete optimization 형태입니다.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요거 형태 미니마이제이션 형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리어블들이 0 혹은 1 그러니까 바이너리인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coefficient value는 실수입니다. real val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그젠플 보면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큐버 오브젝티브 펑션의 예입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보통 이 코에피션트들은 이제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로 자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다이아고널 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리니어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텀 그 1차 항의 개수들이고
여기에 non diagonal term은 이제 quadratic coefficien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큐보의 골은 뭐냐? 어, 큐보의 골은 이제 가능한 모든 큐보 possible state 중에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밸류를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스테이트를 찾는 게 목표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두 개짜리 베리어블 그 example이었거든요. 베리어블 example Q1, Q2가 있는 그 말은 스테이트는 총 네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0부터 1까지.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밸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밸류를 보통 이제 에너지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스테이트 1이 가장 작은 것과 이제 corresponding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큐브의 솔루션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이고 얘 지금 이 과정을 이제 비주얼라이즈 해보면은 가능한 모든 솔루션 스페이스 중에서 이제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문제가 바로 큐브 폼이에요. 큐브 형태예요. 큐브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도 많이 봤죠? 이거 아까 전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와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션 문제와 큐브 폼은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이 트랜슬레이션 자체도 굉장히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V를 큐브 베리어블들 0과 1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의 그 표현식이 리니어 하면은 이제 이 놈 스퀘어를 이제 익스펜션 했을 때 우리가 갖는 게 리니어 텀과 쿼드레이트 텀밖에 없습니다. 그 말 여기 있는 빨간색이 결국에는 큐브의 requirement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리니어한 형태를 가지는 variable to symbol transform을 찾으면 끝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봤던 그 2x2 마이모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그 베리어블 심볼 트랜스폼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가능한 V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V가 마이너스 1 혹은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큐브 베리어블 하나를 2qi-1으로 하면은 여기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 넣으면 플러스 1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심볼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전에 봤듯이 이거는 그 유저가 두 명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V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벡터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브젝트 펑션에다가 이 V를 이제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집어넣고 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앞서 봤던 그런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파시브 심볼 벡터 컨비네이션이었어요. 그 심볼 벡터 컨비네이션을 큐브 베리어블들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대1 매칭으로. 그럼 이미 이제 저희 문제는 그쪽 큐브 베리어블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오브젝트 펑션의 그 놈 스퀘어를 이제 전개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쿼드레릭 텀과 리니어 텀만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이게 아까 봤던 큐브의 코피치 형태와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L 디텍션 프로블럼을 간단하게 이퀴벌런트한 큐브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ML 디텍션과 큐브는 정확하게 원투원 매핑이에요. 이게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NP-hard 프로블럼들은 큐브로 이퀴벌런트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추가적인 그런 베리어블을 넣거나 이런 테크닉들이 좀 필요한데 맥시멈 라이클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원투원 매핑입니다. 이게 이제 흔하지 않다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제 웍에서 이미 그 큐브 포뮬레이션을 이미 다 제너럴라이즈 해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이너 사이즈가 주어지고 그다음 해당에는 이제 그 무선 통신 텀이긴 한데 모듈레이션이 정해지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큐브 코에피션트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큐브 코에피션트는 병렬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인풋 H와 Y가 있으면은 큐브 형태로 변형 ML 디텍션 프로블럼을 큐브 형태로 바꾸는 것 자체는 거의 컴퓨테이셔널리 거의 리소스를 쓰지 않습니다. 되게 트랜지션 자체는 간단하고 오버헤드는 거의 미니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우리의 problem of interest, 맥소나크 디텍션을 어떻게 그 이퀴벌런트한 큐브 형태로 바꾸느냐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파트 2는 그 만든 큐브 폼을 그럼 이제 퀀텀이나 퀀텀 인스파이어 솔버로 풀어봐야겠죠? 그게 파트 2입니다. 파트 2는 이제 퀀텀 관련된 그런 적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그 시스템 중에 하나인 콰맥스라는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콰맥스는 이제 퀀텀 어닐링이라는 방식을 써서 그 큐브를 풀어내는 그런 디텍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이제 제가 썼던 이제 나사에 있는 D-Wave라는 회사의 퀀텀 어닐러라는 이제
특정 형태의 퀀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저희의 QP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QPU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큐브를 풀어내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드리자면 이제 ML 디텍션 이 큐브가 만들어졌죠. 지금까지 한 게 요거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그 머신을 써서 이걸 풀 건데 요렇게 이제 그 퀀텀 하드웨어의 일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하드웨어인데 여기 색깔 들어간 게 이제 프로그램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란 게 여기 큐빗이고 연결된 거는 이제 커플러라고 하는데 이건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큐버가 있으면은 그런 그 큐버를 퀀텀 하드웨어에다가 프로그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 하고 나면은 이제 퀀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큐버 문제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퀀텀 어닐링이 뭔지 잠시 얘기를 해봐야겠죠. 퀀텀 어닐링은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 방식인데 아날로그에 기반한 퀀텀 컴퓨팅 방식이고 이거의 목적은 이제 큐브를 풀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퀀텀 이펙트들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슈퍼포지션이나 이제 인탱글먼트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큐버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풋은 이제 큐버고 아웃풋은 이제 솔루션 캔디데이트이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기본 유닛은 큐빗이에요. 큐빗은 이제 그냥 일반 비트와 다르게 뭐 예를 들어 n 개의 큐빗이 있으면은 한 번에 얘네가 모든 가능한 클래시컬 스테이트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스테이트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잘 알려진 퀀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10개의 큐빗이 있으면은 2 파워 10에 해당하는 그 모든 가지수를 한 번에 담고 있는 스테이시 바로 퀀텀 슈퍼포지션 스테이시고 그 퀀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에서 이제 퀀텀 어닐링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는 그 하나의 클래시컬한 솔루션이 튀어나와요. 클래시컬한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스테이시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 스테이시 이제 그 아디아베리 퀀텀 디오렘이라는 그런 이론에 따르면은 그 해당하는 큐브의 글로벌 옵티멈 혹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모든 과정이 확률적입니다. 그래서 뭐 개런티는 되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퀀텀 어닐링은 큐버 솔버고 퀀텀 이펙트를 활용해서 그 큐버를 풀 건데 이게 확률적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풀어낼 수 있는지 아닌지는 뭐 개런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말들이에요. 어, D-Wave 같은 경우는 이제 D-Wave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퀀텀 컴퓨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퀀텀 원일러라는 그런 머신들을 만들어요. 그 경우는 이제 큐빗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슈퍼컨덕팅 서킷을 사용해서 이제 임플레멘테이션을 합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 약간 30 밀리켈빈 정도에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큐빗이 이렇게 여기 칩 안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퀀텀 머델링은 큐버를 풀어낼 거예요. 풀어내는 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큐버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큐버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봤듯이 그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코에피션들 있죠. 여기 있는 리니어 코에피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큐빗 하나하나의 이제 에너지로 이제 그 어소시에이트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뭐 정확하게 이제 인덕턴스를 이제 이용해서 뭐 하는 건데 저도 하드웨어까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이시는 그 쿼드레릭 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플러라는 것에 이제 그 에너지 커플러 에너지로 이제 네,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이 커플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큐빗과 큐빗을 이어주는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니어 텀은 여기에 프로그램 되고 저런 쿼드레릭 텀은 여기에 프로그램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하고 나면 이제 퀀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그 말은 이렇게 그 모든 가능한 가지수를 다 가지는 이런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큐빗이 4개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총 16가지의 스테이트이 가능하겠죠. 0000부터 1111까지. 이때 매저를 하면 아무거나 튀어나와요. 랜덤하게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그냥 매저하지 않고 퀀텀 어닐링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요. 그리고 적용시키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매저를 해보면은 이렇게 딱 하나의 스테이시 하나 튀어나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클래시컬 스테이시 하나 튀어나왔죠. 근데 아디아베리 퀀텀 티어럼에 의해서 이 마지막 스테이시 이 전체적인 그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서 글로벌 옵티멈에 해당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내는 형태가 바로 퀀텀 원리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모든 게 이제 probabilistic해요. 확률적이에요. 그래서 개런티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건데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에서 끝까지 퀀텀 원링을 적용시키고 마지막에 매저를 하면은 스테이트 하나 튀어나온다. 근데 그 스테이트이 글로벌 옵티머이면 좋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터레이티브를 하게 돌려버립니다. 여러 번 돌려요. 이 동작을. 그래서 한 100개를 돌리면은 100가지의 솔루션 캔디데이트이 쌓이겠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필터링해서 그거를 최종 솔루션으로 쓰는 게 이제 퀀텀 어닐링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능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 콰맥스 페이퍼는 시컴 19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옛날 그 아까 보여드렸던 오래된 머신을 썼는데 이제 지금 보여드릴 성능은 좀 최근에 머신을 다시 써가지고 좀 최신성 그 디바이스에 기반한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D-Wave라는 그 회사의 이제 그 GitHub에 저희 프로블럼이 정식적으로 소개가 채택이 돼서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심플리파이드 된 버전입니다. 어, 어쨌든 네, 관심 있으면 한번 여기 들어 컨텀 리프, D-Wave 리프라는 곳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능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매트릭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무선에서의 기본적인 매트릭은 비트에러 레이스를 많이 씁니다. 비트에러 레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트랜스미터에서 보내서 리시버에서 받아서 마이너 디텍션을 돌렸을 때 결과 비트와 여기 실제로 보낸 비트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트의 에러를 총 전체 보낸 비트로 나눠가지고 레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비트 에러 레이스 낮을수록 좋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샘플을 여러 개 모아서 가장 좋은 거를 필터링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당연히 샘플을 더 많이 콜렉트하면 콜렉트할수록 성능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능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사이즈는 64 by 64 마이너, 64명의 유저가 있을 때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 64개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쿼맥스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샘플을 더 많이 컬렉할수록 당연히 성능은 조금씩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만 보면 사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샘플 듀레이션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샘플 듀레이션을 이제 이 전체 샘플 수에 곱해버리면 이제 컴퓨팅 타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샘플 여기서는 이제 2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샘플 넘버를 이렇게 컴퓨팅 타임으로 변화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time to BER이라고 하는 그런 매트릭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비트 에러 레이스를 얻으려면은 이만큼의 컴퓨팅 타임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컨벤셔널 메소드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제로 폴싱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5G에 쓰고 있는 리니어 디텍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디텍터 같은 경우는 컴퓨팅 타임은 뭐 tens of microsecond도 안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비트 에러 레이시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 파워 마이너스 1보다 높다는 거는 그냥 랜덤하게 마이너 특징 결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르지만 요 64 by 64 마이너 이런 케이스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리니어 디텍터고 액션 라이클리후드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비트 에러 레이시예요. 이 케이스에 있어서. 보라색깔 요 라인이.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비트 에러 레이시 낮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theoretically optimal한 퍼포먼스인데 얘를 쓰고자 하면은 이 정도 마이너 사이즈에서 ML 디텍션을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면은 적어도 한 10시간은 걸릴 겁니다. 뭐 당연히 원하지 않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10시간 걸리면 뭐 이메일 하나 보냈는데 10시간 내에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론적으로는 옵티멀한데 실제는 컴플렉시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더라인 같은 경우는 16 by 16 정도가 보더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팅 방식을 써서 이 알고리즘을 풀어냈을 때 가장 크게 서포트할 수 있는 마이모 사이즈 정도는 이제 한 16 by 16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제 쿼맥스라는 그런 그 퀀텀 원리링 기반의 성능인데 보시면은 컴퓨팅 타임을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이제 그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다음에 나와야 되는 이제 질문은 이제 그럼 얼마나 많은 컴퓨팅 타임을 이 솔버에 투자를 시켜야 되느냐? 그 옵티멀한 비트 에러 레이스를 얻으려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매트릭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 매트릭은 Time to ML이라고 하는 Time to Maximum Likelihood Solution이라고 하는 매트릭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퀀텀 벤치마크에서 많이 쓰이는 Time to Solution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얘가 뭘 나타낼 거냐면은 특정 컨피던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 99%의 확률로 글로벌 옵티멈을 찾아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컴퓨팅 타임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더 낮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컴엑스의 Time to ML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각각에 있는 심볼들은 이제 인스턴스고요. 여기 있는 라인은 이제 미디언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뭐 이 정도 64 정도로 봤을 때 한 100 마이크로 세컨드 특정 인스턴스는 100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 투자를 해야지 글로벌 옵티멈을 99% 확률로 찾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비테러에서 아예 접근하려면 얘는 모두가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해야 되는 타임은 조금 더 높습니다. 얘네보다는. 어쨌든 대략적인 성능은 이렇게 되고 여기 보이는 여기 검은 색깔 그 다티드 라인은 이제 실제 와이어리스에서 허용 가능할 정도의 컴퓨팅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프로미싱해요. 프로미싱한데 한계는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가버리면은 갑자기 성능이 너무 확 떨어지는 그런 걸 보이더라. 사실 64 바이 64만 해도 실제 쓰는 마이너 사이즈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프로미싱 하지만 또 동시에 단점도 같이 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슈가 있었다. 이게 지금 결론이죠. 그래서 다음 질문은 그러면은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연구했던 게 이제 발표했던 게 IoT Rescue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모비컴 22에 소개됐던 건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써요. 클래시컬한 것과 퀀텀이 같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위해서 이제 저희는 리버스 어닐링이라는 방식을 활용했고요. 리버스 어닐링이라는 것은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기존의 그 이니셜 스테이트를 줘요. 퀀텀 슈퍼포지션 대신에 이니셜 스테이트 주고 거기에서 퀀텀 설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를 이제 웜스타디 퀀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IoT 레스큐의 접근 방식인데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퀀텀 어닐링 알고리즘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퀀텀 어닐링 알고리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fully quantum state와 fully classical state가 있을 때 얘를 실제 컴퓨팅 타임에 따라서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퀀텀 알고리즘이 정의가 돼요. 그래서 먼저 봤던 아까 그 쿼맥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퀀텀 어닐링 알고리즘인 포워드 어닐링 방식을 썼습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알고리즘을 보시면 돼요. 쿼맥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여기 fully 퀀텀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 말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그 스테이트를 fully classical state 쪽으로 바꿔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플리스케이스를 바꾸면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 퀀텀 슈퍼비전 스테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퀀텀 설치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뭐 좀 다른 점은 이제 저희는 중간에 퍼즐을 하나 넣었는데 이건 너무 깊은 얘기라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성능을 증가시키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퍼즐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풀리 클래시컬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때 매저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매저를 하면은 이제 하나의 클래시컬 스테이트이 뚝 튀어나오는데 아디아베리 퀀텀 티오렘에 의해서 이제 hopefully 이게 이제 글로벌 옵티멈이길 바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포월드 어닐링.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제 리버스 어닐링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fully classical state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search space가 있을 때 기본 스페이스를 하나 주고 여기서 이제 그 퀀텀 스테이스까지 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뒤로 돌아가요. 그리고 요 정도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가까이 퀀텀 스테이스 가까워지면은 퀀텀 슈퍼포지션 스테이지 준비가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여기서 끝까지 안 갔잖아요. 여기 끝까지 안 갔는데 끝까지 안 간 이유가 요 정도까지 오면은 퀀텀 슈퍼포지션 스테이스 만들 수 있는데 이 퀀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여전히 이 첫 번째 있었던 그 클래시컬 스테이트를 기억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게 준비가 됐지만 요 첫 번째 있던 스테이트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퍼징은 똑같은 이유로 적용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클래시컬 스테이트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 돌아가는 동안에 똑같이 이제 퀀텀 스테이트 이제 설치가 적용이 될 텐데 앞과 다른 점은 이 퀀텀 설치가 여기 그 첫 번째 이니셜 스테이트 근처에서만 이렇게 적용이 게 돼요.
그 로컬 서치처럼 바뀌게 돼요. refined 로컬 서치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어, 이렇게 이제 집중된 형태로 설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리버스 어닐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매저하면은 당연히 똑같이 뭐 하나의 스테이시 나올 건데 당연히 뭐 글로벌 옵티멈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리버스 어닐링이 흥미로운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퀀텀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치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실제 하드웨어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노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된 능력치가 있어요. 근데 포워드 어닐링 같은 경우는 이 능력치 모두를 전체 설치 스페이스에 투자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갔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게 이제 넓지만 얕은 와이드하지만 샬로우한 설치라 표현을 많이 하고요. 리버스 어닐링 같은 경우는 딱 집중해서 거기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narrow하지만 딥한 설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스테이스 정보를 잘 주면은 그 근처만 잘 찾으면은 글로벌 옵티멈이 나올 확률을 여기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뭐 프로블럼 사이즈 상관없이 그냥 다 투자를 해버리니까 뭐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좀 집중을 한 케이스고. 그래서 그 투자를 잘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 집중 투자가 더 그 소득이 높을 거 그게 얻는 게 더 많을 거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그러면은 그 이니셜 스테이스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 어디 근처에서 설치를 해야지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올까가 질문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 이건 아까 전에 그대로 봤던 이제 그 forward annealing 그 time to ML 성능이고요. 이게 이제 reverse annealing 성능입니다. 근데 이때 리버스 어닐링의 이니셜 스테이스는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건 테스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글로벌 옵티멈을 알아요. 그래서 글로벌 옵티멈이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거기에 비트 하나를 뒤집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저희의 이니셜 스테이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니셜 스테이지 글로벌 옵티머에 비해서 해밍 디스턴스 1인 케이스 상대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리버스 어닐링을 하면은 네, 이렇게 성능이 뭐 포워드 어닐링보다 훨씬 좋은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하나 뒤집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더 잘 찾겠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해밍 디스턴스를 늘렸어요. 이렇게 두 개도 뒤집어 보고 세 개도 뒤집어 보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성능이 리버스 어닝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와야 될 이제 질문은 프로블럼 사이즈가 지금 100 바이 100을 넘는 걸 풀고 있는데 그럼 큐브 베리어블이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 개 뒤집어서는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딱 집어가지고 해밍 디스턴스를 계속 늘렸어요. 그렇게 뭐 한 70까지 계속 늘려봤어요. 재밌는 점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빨간색이 forward annealing 성능이고요. 재밌는 점은 이제 거의 한 비트 한 50개 정도 해밍 디스턴스 50이 넘어가도 여전히 reverse annealing이 forward anneling보다 동작을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은 리버스 어닐링을 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테이시 글로벌 옵티멈과 비교해서 해밍 디스턴스가 작으면은 충분히 가까우면은 일반적인 그 퀀텀 알고리즘이 포워드 어닐링보다 동작을 더 잘한다는 거죠.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어닐링을 활용하면 더 잘 되겠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해밍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히든 인포메이션입니다. 해밍 디스턴스를 알려면은 글로벌 옵티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옵티멈을 알면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는 유익하지만 쓸 수 없는 정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뭘 체크했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그걸 뭘 체크했냐면은 클래시컬한 마이너 디텍터들의 성능을 봤어요. 그리고 걔네들의 솔루션이 글로벌 옵티멈과 비교했을 때 해밍 디스턴스 어떤지를 봤더니 한 여기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해밍 디스턴스면은 리버스 어닐링을 적용했을 때 훨씬 더 포워드 어닐링보다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트 핵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리니어 하든 뭐든 뭐 일단 클래식한 방법으로 풀어요. 그리고 거기서 풀어서 나온 솔루션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글로벌 옵티멈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그 글로벌 옵티멈이 아니지만 걔는 리버스 어닐링이 포워드 어닐링을 아웃퍼폼하기에는 충분한 이니셜 스테이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그 시스템에서는 걔네를 먼저 구하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리버스 어닐링을 시작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IoT 이 하드웨어 관점으로 조금 돌아오면은 이게 아까 봤던 그 하드웨어 프로그램인데 리버스 어닐링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클래시컬한 스테이트 프로그램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퀀텀 플럭추에이션을 적용을 시켜서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매저하면은 이제 처음 그 프로그램 한 것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스테이트 나온다. 이게 리버스 어닐링이거든요.
앞에 봤던 포워드 러닝과 비교해 보면은 포워드 러닝은 시작부터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였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였는데 여기는 요게 들어간 거죠. 그 이니셜 스테이트 프로그램 할 때 이거는 클래시컬 스테이트라서 온도가 낮을 필요가 없거든요. 퀀텀 스테이트 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웜 스타릿 퀀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앞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IoT 레스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니셜라이즈 스테이트 어떻게 정했냐면은 클래시컬한 디텍터, 일반적인 클래시컬 디텍터를 써서 솔루션을 얻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리버스 어닐링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뭐 이거를 반복적으로 돌리고 그다음 필터링해서 네, 가장 좋은 샘플을 얻는다. 여기 뒷부분 똑같습니다. 그 성능을 보면은 이제 124 바이 124 마이너인데요. 여기가 지금 콰맥스 성능입니다. 보시면은 컴퓨터 타임을 늘려도 안 떨어져요. 비트 에러 레이시. 그 말은 뭐 성능이 좀 뭐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리버스 어닝 베이스의 IoT 레스큐라는 시스템의 성능입니다. 보시면 오더 3개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네, 훨씬 더 좋은 디텍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이브리드 디자인이잖아요. 클래시컬한 걸 풀고 그다음에 리버스 어닐링을 적용하는 거라서 여기 보이는 컴퓨팅 타임은 리버스 어닐링 컴퓨팅 타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시퀀셜한 디자인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정도 시간은 클래시컬한 것을 풀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여기서부터 리버스 어닐링 시작할 거니까 요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형태. 그럼에도 hundreds of microsecond 정도에서부터 굉장히 낮은 비트 에러 레이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RTSQ가 일단은 콰맥스보다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저희가 썼던 그 클래시컬한 솔버의 성능인데요. 얘 혼자는 비트 에러 레이트 10 파워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리버스 어닝을 썼더니 여기서 시작한 솔루션을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웜사이 컨텐트 오토마이제이션 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굉장히 프로미싱하게 봐요. 그 이유는 일단은 퓨어한 컨텐트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성능이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오퍼튜니스틱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 쓰고 있는 게 잘 되면은 그냥 그거 하고 퀀텀 스킵하고 넘어가면 되고 예를 들어 이제 그 프로블럼이 어렵다 그러면은 그때 퀀텀을 이어서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리버스 어닐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통신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유저 수가 훨씬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 수가 적을 때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쓰는 리니어 디텍터 쓰다가 예를 들어 유저 피크 타임이다. 유저 수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마이너 사이즈를 올려야 될 거니까 그때는 리니어 디텍터 쓴 다음에 리버스 언링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리버스 언링은 좀 괜찮은 테크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하나는 이게 퀀텀 어닐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흔하게 아시는 그 퀀텀 컴퓨터들, 예를 들어 IBM이나 구글에서 나오는 퀀텀 컴퓨터들은 게이트 베이스 퀀텀 컴퓨터라고 불려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웜스타릿 퀀텀 옵티마이제이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오퍼레이션이 그대로 다른 형태의 플랫폼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웜스타티드 퀀텀 옵티마이제이션은 프로미싱하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프로미싱한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이런 퀀텀 컴퓨터를 이런 통신 시나리오에 쓸 수 없습니다. 프랙티컬한 컨시더레이션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큐비수가 적어도 한 10만 개는 필요해요. 무선에 쓰려면은 그 이유는 뭐 서브 캐리어 같은 것도 다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5천 개 정도밖에 없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프로세싱 오버헤드. 얘네가 이미 현재적 밀리세컨드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드렸던 컴퓨팅 타임은 마이크로세컨드였잖아요. 걔는 퓨어 컴퓨팅만 고려를 한 거라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실제 오버헤드는 오더 몇 개가 더 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해버리면 전체 컴퓨팅 타임이 너무 늘어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트렌드를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션들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거의 모든 요소가 익스포넨셜하게 임프루브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큐비스도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노이즈도 점점 줄고 있고 뭐 그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 그러니까 큐빗들 간의 연결성도 계속 익스포넨셜하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프로미싱하다. 그러나 페이션트 해야 된다. 아직 좀 남았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예측한 페이퍼도 있어요. 거기서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거기는 선천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한 2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선에서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제부터는 퀀텀 인스파이어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퀀텀 일단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했을 때 퀀텀 인스파이어드라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퀀텀에서 영감을 받은 컴퓨팅 방식. 퀘스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게 되게 프로미싱한데 퀀텀 하드웨어까지 고려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퀀텀 하드웨어 없이 퀀텀 어드밴티지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무선에서는 모든 시나리오가 퀀텀 컴퓨팅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앙 그 센트럴라이즈 스트럭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그 와이파이 라우터들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퀀텀 컴퓨터를 넣을 수 없잖아요. 뭐 물론 뭐한 100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퀀텀 컴퓨터 없이 퀀텀 하드웨어 없이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행히 다양한 이런 클래시컬한 형태의 큐버 솔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머징 이제 막 떠오르는 새롭게 나오는 컴퓨팅 방식들이에요. 다 논 트레디셔널한 컴퓨팅 방식들인데 얘네들도 다 프로미싱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도 여전히 스페셜라이즈드 하드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옵틱스 쓸 거면 뭐 광학 기계가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이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전 대신 뭘 연구했냐면은 제네릭한 피직스 인스파이어 컴퓨팅 알고리즘들을 좀 연구했습니다. 제네릭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아무 형태 아무런 플랫폼에서도 다 임플레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네릭한 피직스 인스파이어 컴퓨팅 알고리즘으로 시뮬레이트 어닐링과 파일 템퍼링을 같이 활용을 했고 그거를 이제 CPU와 GPU에다가 임플레멘테이션 해가지고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파라맥스라는 시스템이고 모비컴 21에 이제 소개가 된 페이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 어닐링은 옵티마이제이션 솔버의 큐버 솔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어떻게 영감을 받았냐면은 이게 실제 어닐링 기법인데요. 실제 어닐링이라는 거는 그 금속을 데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아토믹 컨피규레이션이 약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뜨거워진 동안은 뭐 모양도 바꾸기 쉽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더 다루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고 해요. 전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를 식힐 때 보면은 그 천천히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타임이 지나면서 이렇게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그 원자들의 그 아토믹 그 컨피규레이션들이 점차 이렇게 가장 corresponding free 에너지가 낮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어서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이 형태, 그 옵티마이제이션 형태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활용한 게 이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입니다. 이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진짜 너무 오랬나요? 네, 어쨌든 시뮬레이트 어닐링은 큐브를 풀어내는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프리 에너지라는 컨셉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큐브가 있을 때 그 이런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를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형태인데 높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트 어닐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랜덤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온도를 점차 낮출 겁니다. 여기서부터 온도는 실제 온도는 아니고 이제 알고리즘이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더 낮은 프리 에너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대체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특정 온도가 오면은 이렇게 에너지 랜드스케이프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면은 그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굉장히 천천히 했을 때.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한을 두면은 알고리즘이 휴리스틱하게 바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높은 하이 에너지 배리어를 만났을 때 얘가 여기를 점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글로벌 옵티멀로 갈 수가 없어요. 퀀텀 어닐링 같은 경우는 여기서 터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건 퀀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시뮬레이터 어닐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파랄렐 템퍼링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여기 접목시켰는데 파랄렐 템퍼링은 뭐냐면은 이 시뮬레이트 어닐링의 그 레플리카를 둬요. 네, 여러 가지 복제를 두고 다른 온도에서 이렇게 각각 시뮬레이터 어닐링을 적용을 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얘네를 온도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잠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이 그레이 원, 이 친구는 지금 로컬 미니멈에 스톡이 돼 있다가 온도를 바꿈으로써
이 초록색은 이미 이 높은 그 에너지 배열을 극복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쉽게 글로벌 옵티멈을 찾습니다. 근데 시스템 자체는 이 두 개를 모두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얘만 글로벌 옵티멈을 찾아도 최종 성능은 글로벌 옵티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 어닐링을 좀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파랄렐 템퍼링이다. 그 로컬 미니멈에 갇히는 걸 좀 도와준다.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ML 픽션 큐브가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이거를 퀀텀 어닐링 대신에 이제 파랄렐 템퍼링으로 풀어내는 시스템이 파라맥스라는 시스템이고 대신에 이제 이거는 클래시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CPU, GPU를 썼기 때문에 이제 병렬 컴퓨팅을 썼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각 스레드에서 이제 이런 파랄렐 템퍼링을 하게 되면은 시간은 똑같이 들지만 훨씬 더 많은 샘플을 한 번에 컬렉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한 게 바로 파라맥스고 뭐 마지막은 샘플들 모아서 필터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그 성능을 이제 보면은 이 마이모는 오타가 아닙니다. 512 by 512입니다. 그래서 512 by 512 마이모는 엄청나게 큰 마이모거든요. 그래서 제로폭싱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냥 뭐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동작을 안 하죠. 그리고 넌리니어도 동작 안 하지만 파라맥스 같은 경우는 한 샘플을 한 5개 정도 모으고 난 이후부터는 비트 에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1 밀리언 정도의 비트를 확인했을 때 비트 에러가 0이었습니다. 512와 211. 그 말은 이제 파라맥스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마이모를 이렇게 그 컴퓨팅 시간은 약 hundreds of microsecond 정도로 풀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때 당시에 너무 신났었고 그래서 1000바이 1000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1000바이 1000에는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512바이 512도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 되게 신나있던 상태였고요. 이게 이제 퍼포먼스 벤치마크인데 이제 콰맥스랑 IoT 레스트랑 파라맥스를 같이 비교하는 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콰맥스는 피어한 퀀텀 옵티마이제이션이고 얘는 하이브리드고 얘는 클래시컬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샘플링 퀄리티를 봤을 때는 파라맥스가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샘플링 퀄리티는 이제 글로벌 옵티멈을 샘플당 찾아낼 수 있는 확률 봤을 때 파라맥스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를 늘려도 뭐 떨어질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대신에 파라맥스 같은 경우는 그 프로블럼 사이즈를 키울수록 그 걸리는 컴퓨팅 타임도 점점 증가를 해요. 근데 이제 퀀텀 솔버들 같은 경우는 프로블럼 사이즈와 상관없이 각 어닐 듀레이션은 일정합니다. 뭐 한 1 마이크로세컨드나 2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를 일정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한 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퀄리티, 타임 투 ML인데 흥미로운 건 이제 프로블럼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콰맥스가 제일 좋았고요. 퓨어 퀀텀이 제일 좋았고 프로블럼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키워나가면은 이 샘플링 퀄리티 때문에 또 파라맥스가 또 제일 다시 좋아질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프로즈 앤 컨스가 있었어요. 누가 제일 좋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각 리서치 디렉션마다 좀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고 그래서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라임스 같은 경우 이제 그 에리아라고 하는 이제 UK 버전의 달파는 아시죠? 국방부? 거기에서 12개 페이퍼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플랜에서 12개 키 페이퍼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됐어요. 재밌는 거는 어, AI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해서 언급을 해줬어요. 저희 페이퍼는 AI랑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결국엔 다 컴퓨팅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선 컴퓨팅의 문제든 아니면 AI 쓰는 컴퓨팅의 문제든 다 똑같은 컴퓨팅이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컨텍스로 네,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번째 벤치마크인데 이제 벤치마크를 이제 가장 큰 마이너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benchmark을 보여드리는 건데 기준은 hundreds of microsecond 정도에서 어치브할 수 있는 최대 마이너 사이즈. 그래서 컨벤셔널한 보더라인은 16 by 16인데 퀀텀 기준의 카맥스는 한 요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했을 때는 약간 이거를 더블 할 수 있었고 파라맥스 같은 경우 512 by 512. 재밌는 거는 퀀텀보다 이렇게 클래시컬한 게 더 성능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퀀텀 씬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건데 누구 과학자가 우리가 정말 좋은 퀀텀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일반적인 클래시컬보다 훨씬 더 좋아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너네 퀀텀 알고리즘보다 좋은 클래식 알고리즘을 찾았어.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비슷한 게 저희 케이스에도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퀀텀이 아직 너무 초기 단계고 아직 언스테이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퀀텀 기반의 솔버들이 결국 승리하지 않을까, 성능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온고잉 워크와 퓨처 워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얘도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뭐 네.
이거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퀀텀 옵티마이제이션을 병렬화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은 이게 실제 퀀텀 하드웨어, 퀀텀 어닐링 하드웨어 한 5,000 큐빗 정도를 가지고 있는 퀀텀 어닐링 하드웨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점이 큐빗이고 선들이 커플러예요. 근데 아까 뭐 한 32 32 정도의 마이모 사이즈를 이제 하드웨어에 프로그램했을 때 요 정도의 큐빗을 씁니다. 요만큼의 큐빗. 그럼 여기만큼이 다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만큼을 이제 병렬화시켜서 활용해 보자라는 연구가 parallel quantum optimization인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병렬화 방식이 기존의 컴퓨터들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병렬화를 시켜서 어떤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도 전혀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가 가장 early work 중에 하나입니다. parallel quantum computing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은 reverse annealing이 굉장히 프로미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셜 스테이트 하나 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그러면 하나 쓰지 말고 여러 개 쓰면 안 되나 이니셜 스테이트를. 그리고 얘네에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이렇게 리버스 언을 적용하면은 더 성능이 잘 나올 거다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고 이걸로 해서 모비컴 25에 셉이 됐고 2주 뒤에 제가 홍콩에서 또 이거 관련해서 발표를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홍콩에 오셔서 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어, 여전히 어떤 스테이시 리버스 어닐링의 이니셜 스테이스로 가장 좋은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인사이트는 있죠. 해밍 디스턴스가 뭐 낮을수록 좋다 이런 건 있는데 아직도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모릅니다. 같은 해밍 디스턴스라도 스테이시에 따라서 그 리버스 어닐링 퍼포먼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모를 바에는 여러 개 쓰자라는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생각보다 성능은 또 이렇게 좀 잘 나와서 네, 모비컴에 학습이 됐고, 네, 2주 뒤에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리버스 어닐링이 되게 잘 됐어요. 리버스 어닐링이 되게 성능이 좋았으니까 결국 아이디어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잘 활용한 거잖아요. 그거를 parallel tempering,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거에서 쓸 수 없나 하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고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했던 게 이제 그 클래시컬한 버전 XRSQ도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여기 페이퍼에 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버전인 건 뭐냐면은 XRSQ 디자인과 동일한데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테이트를 주고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패러렐 템퍼링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클래시컬 버전 XRSQ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능을 봐야겠죠. 이제 클래시컬한 XRSQ 같은 경우는 아까 실패했던 1000 마이모를 이렇게 바로 이네이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더 보시면 한 지금 오더가 4개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굉장히 네, 임팩트 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가장 리포트된 것 중에 가장 큰 마이너 사이즈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 네,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버전은 이게 와 있는데요. 한 2주 뒤면은 이제 풀페이퍼가 그 컴프레스 버전을 뜨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좀 그 버전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스큐까지 포함시키면 이렇게 그러니까 16 x 16에서 시작을 해서 1024 x 1024까지 왔습니다. 서치 스페이스로 보시면은 이게 2 파워 16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얼마쯤 되려나? 뭐 모르겠네. 어쨌든 셀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파워 1024면은 무한대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서치 스페이스에서도 동작을 잘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만 들으면은 거의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푼 것 같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그건 아니고 아직까지 풀어내야 되는 챌린지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보여드렸던 게 즉각 바이너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혹은 플러스 1 정도에서만 그 모듈레이션을 가정했었는데 이게 모듈레이션 사이즈를 올리면은 동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6框 같은 경우는 마이너 사이즈를 확 줄어버려요.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성능 마이모 사이즈, 맥시멈 사이즈인데 이게 BPSK 기준이었고요. 바이너리 기준. 그래서 여기는 사이즈가 굉장히 높지만 16컴까지만 늘려도 이렇게 성능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래시컬 보더라인이 6x 6인데 퀀텀 쓰면 4x 4도 안 나와요. 그냥 퀀텀 쓰지 안 쓰니만 못하는 거죠. 뭐 이것도 훨씬 더 이제 컴퓨테이션 헤비한데 8x 8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다행히 저희가 볼츠만 머신 그런 그 기법 그런 걸 좀 활용해가지고 16컴으로 192 by 192 마이모까지 데몬스트레이션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16컴 기준으로 가장 큰 마이모 사이즈로 알고 있고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퍼블리시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곧 이제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 또 다른 이제 챌린지는 지금까지 연구한 게 이게 지금 전체적인 5G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 말모 디텍션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FFT나 뭐 디코딩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요 하나만 떼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실제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는 뭐 이런 파이프라이닝도 고려를 해야 되고 뒤에 따라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아고라라는 오픈 소스 VRAM 마이모 그 5G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파라맥스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거의 작업이 끝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로는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거의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윌랩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이게 러커스 대학에 있는 윌랩이라는 곳이고 리서치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 한 30분이 계세요. 정확하게는 이제 전작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리서치 클러스터인데 규모가 전작과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CS 교수님들도 속해 계시고 그래서 여기 천장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라디오예요. 그래서 요걸들을 프로그램 해가지고 통신 어떻게 하고 이런 통신 성능을 체크해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인도어에서는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윌랩인데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장비들, 마이머 장비들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제 시스템을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서도까지도 옮겨서 엔드투엔드로 보여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커스라는 대학에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되게 유명한 그 와이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뉴욕 맨하탄에 이제 그 실제 그 디바이스를 놔가지고 이제 실험용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제 시스템들, 그러니까 파라맥스나 이런 퀀텀 인스파이어 기반의 시스템들을 인테그레이트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지금 온고잉 워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윌랩에서는 다양한 리서치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매년 여름에 이제 윌랩에서는 이렇게 인턴십을 합니다. 인턴십 모집하는데 이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커스 학생 아니어도 되고 뭐 고등학생도 하고요. 뭐 대학생도 하고 뭐 한국에 있는 사람도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뭐 관심 있으시면은 네,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네, 추천드리는데 비자는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라임 디텍션이 좋아지면은 forward error correction도 좋아질 수 있는데 저희가 또 하나 같이 진행하는 거는 요 두 개를 한에 묶어서 한 번에 묶어서 joint detection decoding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게 이제 오늘 강조했던 그런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는 요 마이머 디텍션 하나에 관한 겁니다. 근데 실제 마이머 와이어리스에서는 이렇게 컴퓨테이션 헤비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모듈에서 이제 티오레티컬리한 옵티멀한 메소드를 쓴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무선 성능 자체가 바뀔 거고요. 이제 아키텍처도 완전히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 방향을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고 퀀텀이나 이런 퀀텀 인스파이어드 이머징 컴퓨팅 테크놀로지들이 어떻게 이런 기존에 있던 형태들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정말 많은 다양한 퀀텀과 퀀텀 인스파이어드 툴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볼 게 정말 많습니다. 뭐가 제일 좋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게 전부 퀀텀 컴퓨터고 아래에 있는 게 클래시컬 퀀텀 인스파이어드 툴들인데 뭐가 어디에 제일 좋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조합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열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와이어리스는 컴퓨팅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시 학생들과 전자과 학생들이 와이어리스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퀀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구글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좋은 어플리케이션 찾고 있으니까 네, 와이어리스 한번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발표 자료 레퍼런스 리인데 모든 페이퍼에 제가 일저자예요. 그래서 다 모든 디테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테크니컬리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 톡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을게요.